2007년 12월 31일 새벽, 한 해의 마지막 밤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는 해돋이를 보기 위해 동해안으로 향하는 발걸음들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한 곳, 동해안의 작은 마을. 수많은 사람들이 새해 첫 해를 맞이하기 위해 모여드는 그곳에서 한 여성이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김은영 씨, 36살. 두 아이의 엄마였던 그녀는 남편과 함께 해돋이를 보러 왔다가 새벽 5시경 갑자기 모습을 감춰버렸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 사이에서 남편의 눈앞에서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이죠. 경찰은 즉시 수색에 나섰습니다. 바다를 뒤졌고 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김은영 씨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미궁에 빠져있던 이 사건에 드디어 실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말이죠. 10년 후 밝혀진 진실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날의 흔적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2007년 12월 31일 오후 10시. 서울에서 출발한 김은영 씨 부부의 차량이 동해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따뜻한 온풍기 바람과 함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연말 특집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김은영 씨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들, 때로는 멀리 보이는 바다의 검은 실루엣. 남편 박민수 씨는 핸들을 잡고 있으면서도 가끔씩 아내의 모습을 힐끔 바라봤습니다. 해돋이 보러 가는 게 언제적이야. 박민수 씨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결혼 12년 만에 처음으로 둘만의 여행이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조용히 새해를 맞았을 텐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김은영 씨는 몇 달 전부터 해돋이를 보러 가자고 말해왔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한 번쯤은 새해 첫 해를 바다에서 맞이하고 싶다고 했죠. 박민수 씨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추운 새벽에 굳이 먼 길을 가서 해돋이를 봐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내의 표정에는 뭔가 간절함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꼭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박민수 씨는 결국 승낙했습니다. 아이들은 시댁에 맡기고 둘만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입니다. 새벽 2시경 두 사람은 동해안의 작은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김은영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짠맛이 도는 바다 냄새, 파도 소리, 그리고 겨울밤의 고요함이 온몸을 감쌌죠. 펜션 주인은 이미 잠들어 있었지만 미리 약속한 대로 열쇠를 지정된 장소에 놓아두었습니다. 박민수 씨가 짐을 들고 들어가는 동안 김은영 씨는 잠시 바다 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이는 파도의 흰 거품들, 멀리서 들려오는 등대의 경적 소리, 그리고 이미 해돋이를 보러 온 사람들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많이 왔네 벌써, 김은영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해돋이까지는 아직 3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바닷가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펜션 안은 따뜻했습니다. 작은 원룸형 구조에 간단한 침구와 전기장판이 준비되어 있었죠. 박민수 씨는 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조금 잘까? 해 뜨려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 하지만 김은영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계속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바닷가의 사람들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멀리서 보면 작은 점들 같았지만 각자 돗자리나 의자를 가져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김은영 씨가 박민수 씨를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슬슬 나가봐야겠어요. 박민수 씨는 몸을 일으키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해 뜨는 시간은 오전 7시 30분 정도였습니다. 아직 3시간 반이나 남아 있었죠. 너무 일찍 아니야? 추운데. 좋은 자리 잡으려면 미리 가야죠. 사람들 정말 많아요. 두 사람은 두꺼운 옷을 입고 펜션을 나섰습니다. 밖은 예상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찌르듯 차갑게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김은영 씨는 전혀 추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활기차 보였습니다. 바닷가로 향하는 길에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 연인들, 친구들, 그리고 혼자 온 사람들까지 모두들 새해 첫 해를 보기 위해 이 추운 새벽에 모여든 것이었죠. 김은영 씨와 박민수 씨는 바닷가 언덕 위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좋은 위치였습니다. 박민수 씨가 가져온 돗자리를 펼치고 김은영 씨는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꺼냈습니다. 정말 많이들 왔네. 주변을 둘러보니 수백 명의 사람들이 넓은 바닷가 일대에 흩어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텐트를 쳐놓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간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작은 모닥불을 피워놓은 그룹들도 보였죠. 김은영 씨는 차를 마시며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바로 옆에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커플이 앉아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시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뒤쪽으로는 카메라를 든 사진작가들이 삼각대를 설치하고 있었고요. 새벽 5시가 되자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해는 보이지 않았지만 수평선 근처의 하늘이 검은색에서 짙은 남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김은영 씨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박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지 말고 금방 와. 곧 해 뜰 것 같은데. 네, 금방 올게요. 김은영 씨는 돗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화장실은 바닷가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공중 화장실이었습니다. 그곳까지 가려면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야 했죠. 박민수 씨는 아내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김은영 씨는 사람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빠져나가며 화장실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이 사람들 때문에 가려질 때까지 지켜본 후 박민수 씨는 다시 동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1시간 반 정도 후면 해가 떠오를 예정이었죠.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나도 김은영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민수 씨는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줄이 길어서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40분이 지나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해도 뒤까지 1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내가 이렇게 오래 자리를 비울 리가 없었습니다. 박민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돗자리와 짐을 그대로 둔 채 김은영 씨를 찾아 나선 것이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여자 화장실 앞에서 기다려봤지만 김은영 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화장실 안으로 소리쳐봤지만 대답이 없었죠. 근처를 돌아다니며 김은영 씨를 찾았습니다. 편의점, 음식점, 주차장까지 모두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아내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박민수 씨의 마음속에 차가운 공포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40분. 박민수 씨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차근차근 둘러보던 것이 이제는 거의 뛰다시피 하며 아내를 찾고 있었죠. 바닷가 곳곳에 자리 잡은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김은영 씨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해돋이를 보러 온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가 가까워지면서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사람들까지 합쳐져 바닷가는 완전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해돋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민수 씨는 사람들 사이를 누비며 아내와 비슷한 체격의 여성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김은영 씨 같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가서 확인해봤지만 모두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은영 씨가 입고 있던 베이지색 패딩과 검은색 목도리를 한 여성을 찾았지만 비슷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바닷가에서 조금 떨어진 도로변까지 나가봤습니다. 혹시 김은영 씨가 산책을 하다가 길을 잃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른 새벽 시간이라 도로는 한산했고 간간히 지나가는 차량들뿐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펜션으로 다시 돌아가 봤습니다. 혹시 아내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먼저 돌아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펜션 열쇠는 박민수 씨가 가지고 있었고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여다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차장도 확인해봤습니다. 그들이 타고 온 회색 소나타는 그대로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문을 열어보니 김은영 씨의 핸드백이 조수석에 그대로 놓여 있었죠.
핸드백 안에는 지갑, 휴대폰, 열쇠 등 중요한 물건들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이 순간 박민수 씨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김은영 씨가 단순히 화장실에 갔다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큰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핸드백과 휴대폰을 두고 갈 리가 없었거든요. 새벽 6시 10분, 박민수 씨는 바닷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자리를 잡았던 곳의 돗자리는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보온병과 간식들도 그대로 놓여 있었죠. 주변 사람들에게 김은영 씨를 봤는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대학생 커플은 김은영 씨가 화장실 방향으로 간 것은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보지 못했다고 했죠. 뒤쪽에 앉아있던 중년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김은영 씨의 모습은 봤지만 돌아오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민수 씨는 좀 더 넓은 범위로 수색을 확대했습니다. 바닷가에서 남쪽으로 200m 떨어진 곳에 있는 등대까지 가봤습니다. 등대 주변은 바위가 많아 위험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석구석 살펴봤죠.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북쪽으로도 가봤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는데 이른 새벽이라 모든 집들이 조용했습니다. 가끔 개 짖는 소리나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죠.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봤지만 김은영 씨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새벽 6시 30분이 되자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수평선 근처의 하늘이 주황빛을 띠기 시작했고 바다 위로 햇빛이 반사되어 금빛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카메라를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해도 뒤까지 이제 1시간도 남지 않았거든요. 곳곳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고 가족들끼리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민수 씨에게는 그 아름다운 새벽 풍경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오직 아내를 찾는 것으로만 가득했죠. 1시간 넘게 실종된 상태였고 갈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새벽 7시, 박민수 씨는 마침내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아내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처음에는 단순 실종으로 판단했습니다. 성인이 2시간 정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바로 수색에 나서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하지만 박민수 씨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자 경찰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핸드백과 휴대폰을 두고 사라진 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갑자기 자취를 감춘 점, 그리고 바닷가라는 위험한 장소라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죠.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새벽 7시 20분, 해가 수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붉은 원반이 바다 끝에서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죠. 바닷가에 모여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두 일어서서 그 장관을 바라봤습니다. 환호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신 들렸고 아이들의 신기해하는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새해 첫 해가 떠오르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하지만 박민수 씨는 그 광경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아내 없이 맞이하는 새해 첫 해돋이는 아무 의미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가는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새벽 7시 40분, 경찰차 한 대가 바닷가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내려서 박민수 씨를 찾았습니다. 박민수 씨는 지난 2시간 반 동안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은영 씨가 화장실에 간다고 한 시간, 그 이후 사라진 경위, 그동안 찾아본 장소들, 그리고 차에 남겨진 핸드백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이야기했죠. 경찰관들은 먼저 김은영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화장실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화장실 안팎을 살펴보고 주변 시설물들도 확인했죠. 하지만 특별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김은영 씨가 입고 있던 옷차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베이지색 패딩, 검은색 목도리, 청바지, 운동화 등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했죠.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옷차림의 여성을 봤는지 문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8시, 해돋이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해 첫 해를 봤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바닷가는 조금씩 한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본격적인 수색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추가 인력이 투입되어 바닷가 전체를 구역별로 나누어 수색했습니다. 등대 주변의 바위 지역, 어촌 마을 일대, 그리고 바닷가에서 내륙으로 이어지는 모든 길들을 샅샅이 뒤졌죠. 해안 경비대도 출동했습니다. 혹시 김은영 씨가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안 수색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구조선들이 바다 위를 오가며 수색 작업을 벌였죠. 오전 9시가 되자 김은영 씨의 실종 사실이 지역 라디오를 통해 방송되었습니다. 실종자의 인적사항과 옷차림, 그리고 마지막 목격 장소 등이 상세히 안내되었죠. 혹시 목격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서로 연락해달라는 당부도 함께 나갔습니다. 박민수 씨는 경찰과 함께 계속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이미 몇 번씩 돌아본 곳들이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죠. 특히 김은영 씨가 넘어져 다쳤거나 의식을 잃고 숨어 있을 만한 곳들을 중점적으로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김은영 씨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져버린 것처럼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린 상태였죠. 시간이 흘러 전고가 되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한 지 5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색 범위를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인근 도시까지 수색 영역을 확대하고 김은영 씨가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기 시작했죠. 2007년 1월 1일 오후 2시, 김은영 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7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역 경찰서에는 실종 사건 전담팀이 꾸려졌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죠.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먼저 김은영 씨의 기본 신상 정보부터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36살의 김은영 씨는 서울에서 남편 박민수 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어머니였고 결혼한 지는 12년이 되었죠.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왔고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박민수 씨는 중견 기업에서 과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성실한 직장인으로 알려져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상태였죠. 부부관계도 원만한 편이었다고 주변 사람들은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은영 씨가 최근 몇 달 동안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었죠. 박민수 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은영 씨는 지난 가을부터 해돋이를 보러 가자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를 묻기도 했지만 김은영 씨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단지 한 번쯤은 바다에서 새해를 맞고 싶다고만 했죠. 박민수 씨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평소 김은영 씨는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었거든요. 수사팀은 김은영 씨의 최근 행적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휴대폰 통화 기록,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 등을 모두 점검했죠.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서는 특별한 이상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생활용품 구매나 마트에서의 결제였죠. 단지 지난 10월 중순경에 등산용품점에서 방한용품을 구매한 기록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휴대폰 통화 기록도 평범했습니다. 가족들과의 통화가 대부분이었고 몇몇 주부 친구들과의 통화도 있었죠. 하지만 실종 당일까지의 통화 기록을 분석해본 결과 특별히 의심스러운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은영 씨와 가까운 사람들을 하나씩 만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시댁 식구들을 만났습니다. 김은영 씨의 시어머니는 며느리에 대해 좋게 평가했습니다. 성실하고 아이들을 잘 돌보는 좋은 어머니라고 했죠. 시어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김은영 씨는 최근에 조금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연말연시 준비로 바빠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친정 부모님도 만났습니다. 김은영 씨의 아버지는 딸이 해돋이를 보러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조금 의외였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추위를 싫어했던 딸이 그런 제안을 한다는 게 신기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딸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것이 10월 29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목소리였다고 증언했죠. 특별히 걱정스러운 일이나 문제가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주부 친구들과의 면담에서도 비슷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은영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고 활발한 모습이었다고 했죠. 다만 한 친구는 지난 10월경에 김은영 씨가 조금 우울해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친구의 말에 따르면 김은영 씨가 어느 날 카페에서 만났을 때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봤지만 김은영 씨는 별일 아니라고만 했다고 하더군요. 수사팀은 김은영 씨가 실종된 현장에 대한 조사도 계속 진행했습니다. 바닷가 일대의 모든 CCTV를 확인했지만 2007년 당시에는 지금처럼 많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몇 개의 카메라에서 김은영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착되긴 했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정확한 식별이 어려웠죠. 가장 마지막으로 김은영 씨가 포착된 것은 공중 화장실 근처의 카메라였습니다. 새벽 5시 10분경에 베이지색 패딩을 입은 여성이 화장실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흐릿하게 녹화되어 있었죠. 하지만 얼굴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고 그 이후의 모습은 어떤 카메라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장 주변에서 목격자 찾기도 계속되었습니다. 해돋이를 보러 왔던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서 김은영 씨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찾아내 면담을 진행했죠. 몇몇 목격자들은 김은영 씨와 박민수 씨 부부가 언덕 위에 자리를 잡고 있던 것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한 부부였고 특별히 눈에 띄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죠. 한 목격자는 김은영 씨가 화장실로 향하는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이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새벽 5시 30분경에 화장실 근처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여성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서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죠. 그 여성이 김은영 씨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사흘째인 1월 3일, 경찰은 수색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바닷가를 중심으로 반경 10km 내의 모든 지역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산악지역, 계곡, 폐건물 등 김은영 씨가 있을 만한 모든 곳을 수색했습니다. 해안 경비대의 바다 수색도 계속되었습니다. 조류와 바람의 방향을 고려해 김은영 씨가 바다에 빠졌을 경우 떠내려갈 수 있는 모든 지역을 수색했죠. 하지만 바다에서도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사건의 성격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시작한 것이죠. 성인 여성이 이렇게 완전히 자취를 감추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거든요. 수사팀은 몇 가지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사 가능성이었습니다. 김은영 씨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바위나 계곡에 떨어져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자살 가능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은영 씨 주변에서는 자살을 암시하는 어떤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가정 불화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죠. 세 번째는 범죄에 휘말렸을 가능성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김은영 씨를 납치했거나 강제로 데려갔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목격자나 물증이 전혀 없어서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번째는 가출 가능성이었습니다. 김은영 씨가 스스로 집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역시 개연성이 낮아 보였습니다. 핸드백과 휴대폰을 두고 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경찰은 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특히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현장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시작했죠. 해돋이를 보러 온 사람들 중에서 혼자 온 남성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또한 현장 근처에서 수상한 행동을 보인 사람이 있었는지도 꼼꼼히 확인했죠. 1월 5일, 실종 닷새째가 되자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에 김은영 씨의 실종 소식이 실렸고 라디오에서도 관련 뉴스가 방송되었죠. 박민수 씨는 아내를 찾기 위해 언론 인터뷰에도 나섰습니다. 김은영 씨의 사진을 공개하고 혹시 아내를 본 사람이 있으면 연락해달라고 호소했죠. 그의 간절한 마음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수색 활동도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등산 동호 회원들이 나서서 산악지역 수색에 참여했죠. 연일 수십 명의 시민들이 산과 들을 뒤지며 김은영 씨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김은영 씨는 마치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처럼 흔적 하나 남기지 않았죠. 수사팀도 점점 막막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1월 10일, 김은영 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한 상황이었죠. 수사팀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수사팀은 김은영 씨의 과거 행적을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최근 몇 달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의 생활 패턴과 인간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기로 한 것이죠. 김은영 씨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더 자세히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익숙하지 않은 번호로 몇 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었던 것이죠. 그 번호는 시외 지역 번호였고 통화 시간도 비교적 길었습니다. 경찰이 그 번호를 추적한 결과 동해안 지역의 한 펜션 사업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펜션은 김은영 씨 부부가 머물렀던 곳과는 다른 펜션이었죠. 수사팀은 즉시 그 펜션 사업자를 찾아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펜션 사업자는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김은영 씨와 몇 차례 통화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예약 문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죠. 김은영 씨가 연말에 펜션 이용을 문의했지만 결국 예약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수사팀은 그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 김은영 씨가 다른 펜션에 숙박하면서도 이곳에 전화를 했는지 의문이었거든요. 펜션 사업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실시한 결과 과거에 경미한 범죄 기록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 범죄 기록은 20년 전의 음주운전이었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역에서도 성실한 사업자로 알려져 있었죠. 경찰은 일단 그를 참고인으로 조사했지만 김은영 씨 실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즈음 수사팀은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김은영 씨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 몇 달 동안 특이한 검색어들이 발견된 것이죠. 주로 동해안 지역의 펜션이나 숙박업소에 관한 검색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김은영 씨가 해돋이 명소뿐만 아니라 한적한 바닷가나 외진 펜션들도 검색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찾고 있는 것 같았죠. 검색 기록 중에는 또 다른 의외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김은영 씨가 지난 10월 1일경에 실종 신고 절차에 대해 검색한 흔적이 있었던 것이죠. 성인 실종 신고는 언제 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을 자세히 찾아본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수사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혹시 김은영 씨가 스스로 사라질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그럴 만한 동기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김은영 씨의 은행 계좌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실종 전 몇 달 동안의 입출금 내역을 모두 확인한 결과 특별한 이상 거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10월 초에 비교적 큰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기록이 있었죠. 그 금액은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김은영 씨가 평소 인출하던 금액보다는 많은 편이었지만 연말 준비를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박민수 씨도 그 인출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죠. 1월 15일, 실종 2주일째가 되자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시민 제보가 들어온 것이죠. 실종 당일 새벽에 바닷가 근처에서 수상한 차량을 봤다는 신고였습니다. 제보자는 해돋이를 보러 왔다가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적한 길에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는 것을 봤다고 하더군요. 차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제보가 2주일이나 늦게 들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제보자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김은영 씨 실종 소식을 듣고 나서야 연관성을 깨달았다고 했죠. 경찰은 즉시 그 지역에 대한 재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제보자가 말한 한적한 길은 바닷가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차량이 다니지 않는 농로였죠. 그 길 주변을 자세히 조사한 결과 타이어 자국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2주일이 지난 상태라
다른 차량들의 자국과 섞여 있어 정확한 분석은 어려웠습니다. 수사팀은 제보자와 함께 현장을 재현해봤습니다. 제보자가 그 차량을 목격한 정확한 시간은 새벽 5시 30분경이었습니다. 김은영 씨가 화장실에 간다고 한 지 30분 정도 지난 시점이었죠. 차량의 색깔은 검은색이었고 크기는 중형 승용차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번호판은 어둠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차 안에 있던 사람의 모습도 정확히는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제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당일 그 지역을 지나간 모든 차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인근 도로의 교통 단속 카메라 영상을 분석해 수상한 차량이 있었는지 확인했죠. 하지만 2007년 당시의 카메라 화질로는 명확한 식별이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새해 첫날이라 평소보다 많은 차량들이 그 지역을 지나갔기 때문에 범위를 좁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김은영 씨 가족들의 고통도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엄마가 언제 돌아오는지 계속 물어봤고 박민수 씨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라 괴로워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직장도 제대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매일 경찰서에 나가서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추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문의했죠. 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안타까워했습니다. 김은영 씨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딸의 소식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특히 어머니는 딸을 찾기 위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전단지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1월 20일, 실종 3주일째가 되자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전국 단위의 신문과 방송에서 김은영 씨의 실종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비슷한 제보들이 여러 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제보자는 실종 당일 오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김은영 씨와 비슷한 여성을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했죠. 또 다른 제보자는 기차역에서 비슷한 여성을 봤다고 신고했습니다. 수사팀은 이 모든 제보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착각이었거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간혹 확실하지 않은 목격담들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단서로 이어지는 것은 없었죠.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김은영 씨가 실종되기 전날인 10월 30일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날 김은영 씨가 어떻게 보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했죠. 박민수 씨의 증언에 따르면 12월 30일 오전에 김은영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아침을 차려주고 여행 준비를 하고 시댁에 아이들을 맡기러 갔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도 그날의 김은영 씨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평소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였다고 했죠. 다만 조금 조급해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해돋이 보러 가는 것에 대해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 모든 조사에도 불구하고 김은영 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았죠. 수사팀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수사팀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김은영 씨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사라진 것은 아닐까 하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그럴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김은영 씨에게는 가출할 이유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이유도 없어 보였거든요. 수사는 계속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2007년 3월, 김은영 씨가 실종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초기에 집중적인 수색과 수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한 경찰은 사건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들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었죠. 이 시기에 수사팀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김은영 씨의 과거를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한 것이죠. 결혼 전 생활, 학창시절 친구들, 그리고 혹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을 수 있는 인간관계까지 모두 조사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김은영 씨의 대학 동창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김은영 씨가 대학교 4년 때 한 남성과 진지한 교제를 했다는 것이었죠. 그 남성의 이름은 최준호 씨였고 김은영 씨보다 2살 위였습니다. 동창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은영 씨와 최준호 씨는 약 2년 동안 사귀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주변에서는 두 사람이 결혼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정도로 진지한 관계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김은영 씨가 졸업하기 직전에 갑자기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김은영 씨가 그 일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다만 한 친구는 최준호 씨가 해외로 떠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끝났다고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최준호 씨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최준호 씨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최준호 씨는 대학 졸업 후 정말로 해외로 나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그 후 현지에서 취업해 계속 살고 있었던 것이죠.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그는 김은영 씨가 실종되기 전 10년 동안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준호 씨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국제 전화를 통해 김은영 씨와의 관계에 대해 문의한 것이죠. 최준호 씨는 김은영 씨와 대학 시절 사귀었던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헤어진 후로는 전혀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은영 씨가 결혼했다는 소식도 공통 친구를 통해 들었을 뿐이라고 하더군요. 최근에 김은영 씨와 어떤 형태로든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은영 씨가 결혼 전에 잠시 동안 한 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다는 것이었죠. 그 회사는 작은 무역회사였고 김은영 씨는 거기서 사무직으로 1년 정도 근무했었습니다. 수사팀은 그 회사의 전 직원들도 만나 조사했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김은영 씨를 성실하고 조용한 직원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고 개인적인 갈등도 없었다고 증언했죠. 하지만 한 명의 전 동료가 조금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그 동료는 김은영 씨가 퇴사하기 전 몇 주 동안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지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군요. 그 동료가 무슨 일인지 물어봤을 때 김은영 씨는 개인적인 일이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김은영 씨가 퇴사했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증언을 통해 수사팀은 김은영 씨가 과거에도 뭔가 깊은 고민을 안고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15년 전의 일이라 현재의 실종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웠죠. 2007년 5월 실종 4개월째가 되자 박민수 씨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의 공식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죠.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아내를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설탐정 이영수 씨는 20년 넘게 실종자 수색을 전문으로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경찰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건에 접근했죠. 우선 김은영 씨의 심리적 상태에 집중했습니다. 이영수 씨는 김은영 씨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한번 면담했습니다. 이번에는 김은영 씨의 성격과 행동 패턴에 초점을 맞췄죠. 그녀가 평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떤 장소를 선호했는지, 어떤 사람들과 가까웠는지 등을 자세히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하나 더 드러났습니다. 김은영 씨가 결혼 후에도 종종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다는 것이었죠. 박민수 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은영 씨는 가끔 혼자 산책을 나가거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민이 있을 때는 더욱 그런 경향이 강했다고 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아내의 그런 성향을 이해하고 있었고 적당한 개인 시간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이영수 씨는 김은영 씨가 자주 갔던 장소들을 일일이 찾아가 봤습니다. 집 근처의 카페들, 공원, 도서관 등을 모두 방문해서 김은영 씨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찾았죠. 한 카페 사장은 김은영 씨를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와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곤 했다고 하더군요. 항상 혼자 왔고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을 본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카페 사장의 말에 따르면 김은영 씨는 지난 가을부터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더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고
가끔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영수 씨는 이 증언에 주목했습니다. 김은영 씨가 실종되기 몇 달 전부터 뭔가 마음의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는 더 구체적인 단서를 찾기 위해 김은영 씨의 일기장이나 개인적인 기록물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처음에는 아내의 사적인 물건을 뒤지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바꿨죠. 그는 이영수 씨와 함께 김은영 씨의 개인 물품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은영 씨의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수첩에는 김은영 씨의 개인적인 생각들이 간간히 적혀 있었죠. 대부분은 일상적인 내용이었지만 몇 개의 기록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10월에 적힌 내용 중에는 가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라는 의문문도 적혀 있었죠. 이런 기록들은 김은영 씨가 당시 뭔가 큰 변화를 원하고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11월에는 바다가 보고 싶다는 짧은 문장이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10월 초에는 마지막으로 해돋이를 보고 싶다는 문장도 있었죠. 이 기록들은 김은영 씨가 실종 전부터 바다와 해돋이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10월 중순에 적힌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문장이었죠. 이 문장은 마치 김은영 씨가 자신의 부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영수 씨는 이 수첩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설을 세웠습니다. 김은영 씨가 계획적으로 사라진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그 구체적인 방법이나 현재의 행방에 대해서는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영수 씨는 김은영 씨가 해돋이를 보러 간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가 그곳을 마지막 장소로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는 다시 한번 실종 현장으로 가서 더 세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에는 김은영 씨가 화장실에서 나온 후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에 대해 더 정확히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아직 만나지 못한 목격자들을 찾아 면담을 진행했죠. 한 목격자는 새로운 증언을 했습니다. 새벽 5시 40분경에 바닷가에서 조금 떨어진 산책로에서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봤다는 것이었죠. 어둠 때문에 얼굴은 정확히 보지 못했지만 체격과 옷차림이 김은영 씨와 비슷했다고 했습니다. 그 여성은 바다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즉,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해돋이 장소에서 멀어지는 방향이었던 것이죠. 목격자는 당시에는 단순히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이 증언은 수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김은영 씨가 화장실을 다녀온 후 돌아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향했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이영수 씨는 그 산책로를 따라 김은영 씨가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7월, 실종 6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사설탐정 이영수 씨의 조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김은영 씨가 마지막으로 걸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산책로를 따라 본격적인 추적에 나선 것이죠. 그 산책로는 바닷가에서 내륙으로 약 2km 정도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지역 주민들이 운동 삼아 걷는 정도로 사용되는 한적한 길이었죠. 새벽 시간에는 거의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영수 씨는 그 길을 따라 걸으며 곳곳을 세밀하게 조사했습니다. 김은영 씨가 어디서 멈췄는지 혹은 누군가와 만났는지를 파악하려고 했죠. 산책로 주변에는 작은 숲과 계곡이 있었고 곳곳에 쉴 수 있는 벤치들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가 이영수 씨는 한 가지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바닷가에서 약 800m 떨어진 지점에 작은 정자가 하나 있었던 것이죠. 그 정자는 주변이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어 바닷가에서는 보이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정자 주변을 자세히 조사한 결과 흥미로운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정자 바닥에 작은 단추 하나가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 단추는 김은영 씨가 실종 당일 입고 있던 패딩의 단추와 매우 유사해 보였습니다. 이영수 씨는 즉시 그 단추를 박민수 씨에게 보여줬습니다.
박민수 씨는 그 단추를 보자마자 아내의 옷에서 떨어진 것이 맞다고 확신했죠. 김은영 씨의 패딩에는 특별한 디자인의 단추가 달려 있었는데 발견된 단추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발견으로 김은영 씨가 적어도 그 정자까지는 왔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죠. 정제서 더 이상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영수 씨는 정자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 실종 당일 새벽에 특이한 일이 없었는지 문의했죠. 대부분의 주민들은 새해 첫날 새벽이라 깊이 잠들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주민이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정제서 약 300m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할머니였는데 실종 당일 새벽에 차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그 시간에 차가 다니지 않는 지역이라 기억에 남는다고 하더군요.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새벽 6시경에 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 약 10분 정도 지나서 다시 차가 빠르게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군요.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다고 했습니다. 이 증언은 매우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김은영 씨가 정지해 있던 시간과 차량이 지나간 시간이 비슷했기 때문이었죠. 혹시 김은영 씨가 그 차량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영수 씨는 그 지역의 도로를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정제서 가장 가까운 도로는 폭이 좁은 지방도로였는데 평소에는 지역 주민들만 이용하는 길이었죠. 새벽 시간에 그 길을 지나갈 이유가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그 도로 주변의 CCTV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당시에는 그 지역에 설치된 카메라가 거의 없었고 있다고 해도 화질이 좋지 않아 명확한 식별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대의 카메라에서 의미 있는 영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정제서 약 2km 떨어진 교차점의 카메라였는데 새벽 6시 10분경에 어두운 색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 차량의 정확한 모델이나 번호판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크기와 색상 정도는 파악할 수 있었죠. 중형 크기의 검은색 또는 짙은 회색 승용차로 보였습니다. 이영수 씨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당시 그 지역을 지나간 차량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차량은 물론 외지에서 온 차량들까지 모두 확인 대상에 포함시켰죠. 조사 과정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종 당일 새벽에 그 지역을 지나간 외지 차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대부분은 해돋이를 보러 온 사람들의 차량이었고 그들의 신원은 이미 파악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한 대의 차량이 특별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서울 번호판을 단 검은색 중형 승용차였는데 소유주의 신원이 쉽게 파악되지 않았던 것이죠. 차량 등록 정보를 확인한 결과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법인은 작은 운송회사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실제 운영 상태를 조사해보니 거의 활동하지 않는 휴면 상태의 회사였죠. 이영수 씨는 이 회사와 김은영 씨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회사의 대표자를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사람은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처음에는 면담을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이영수 씨가 사정을 설명하자 마지못해 만나주었죠. 회사 대표의 말에 따르면 그 차량은 평소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뿐이라고 하더군요. 실종 당일에 차를 운전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영수 씨는 그의 태도에서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호했고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이영수 씨는 더 깊이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대표의 과거 행적을 조사한 결과 예상치 못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과거에 김은영 씨가 다녔던 무역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었죠. 비록 10년도 더 전의 일이었지만 두 사람이 접점이 있었을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이영수 씨는 그 무역회사의 전 직원들을 다시 만나 이 남성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그를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그는 자주 회사에 드나들며 업무를 처리했다고 하더군요. 한 전 직원은 더 구체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그 남성이 김은영 씨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보인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대화를 자주 시도했고 가끔은 김은영 씨만 따로 만나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김은영 씨는 그런 접근을 불편해했다고 했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대화 이외에는 되도록 피하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 남성이 김은영 씨에게 거절당한 후로는 회사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다고도 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영수 씨는 새로운 가설을 세웠습니다. 혹시 그 남성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김은영 씨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김은영 씨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영수 씨는 그 남성의 최근 행적을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휴대폰 위치 정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해서 분석했죠.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남성이 지난 가을부터 김은영 씨 가족이 사는 동네 근처에 자주 나타났다는 것이었죠. 근처 상점에서 물건을 샀거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되었습니다. 한 상점 주인은 그 남성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물건을 사러 온 것도 아닌데 자주 나타나서 인상에 남았다고 하더군요. 가끔은 상점 밖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이 서 있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그 남성이 김은영 씨를 지켜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이영수 씨는 이 정보를 경찰에 제공했고 경찰은 즉시 그 남성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김은영 씨 실종 사건이 주목받기 시작하자 그는 갑자기 자취를 감춰버렸기 때문이었죠. 회사 사무실도 비워둔 상태였고 집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고 그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동시에 그가 김은영 씨를 어디에 숨겨놓았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관련 장소들을 수색했죠. 2007년 9월 실종 9개월째에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그 남성의 휴대폰 위치가 강원도의 한 산간 지역에서 포착된 것이죠. 경찰은 즉시 그 지역으로 수사팀을 파견했습니다. 그 지역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곳에 작은 오두막 몇 채가 있을 뿐이었죠. 경찰은 그 오두막들을 하나씩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남성은 그곳에도 없었습니다. 오두막들은 모두 비어 있었고 최근에 사람이 머물렀던 흔적도 찾을 수 없었죠. 경찰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변 지역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때 한 수색대원이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오두막에서 약 500m 떨어진 계곡 근처에서 김은영 씨의 것으로 보이는 개인 소지품을 찾은 것이죠. 그것은 김은영 씨가 차고 있던 목걸이였습니다. 박민수 씨가 현장에 와서 확인한 결과 그 목걸이는 확실히 김은영 씨의 것이었습니다.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선물했던 특별한 디자인의 목걸이였거든요. 드디어 김은영 씨가 그곳에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은 것입니다. 2007년 9월 21일, 김은영 씨의 목걸이가 발견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그 일대에 대한 전면적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었죠. 특수수색대와 구조견까지 투입되어 계곡과 산림 지역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목걸이가 발견된 계곡은 깊이가 상당했고 물살도 제법 빨랐습니다. 수중 수색팀이 투입되어 계곡 바닥까지 수색했지만 추가적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죠. 하지만 수사팀은 김은영 씨가 분명히 이곳에 있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의심 인물에 대한 추적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진 그 남성은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였죠. 하지만 경찰은 그의 과거 행적과 관련 장소들을 면밀히 조사하며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그 남성의 이름은 정민철 씨였습니다. 42살의 그는 과거 여러 차례 스토킹 관련 신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증거 부족으로 처벌받지 않았거나 경미한 처분에 그쳤었죠. 수사팀이 정민철 씨의 과거 기록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그가 특정 여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집착하는 패턴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로 직장이나 업무를 통해 만난 여성들이었고 거절당한 후에도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김은영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10년도 더 전에 업무상 만났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그녀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던 것이죠. 최근 몇 개월 동안 김은영 씨의 집 근처에서 목격된 것도 그런 집착의 연장선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9월 23일, 수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정민철 씨가 사용하던 신용카드 결제 내역에서 새로운 단서가 발견된 것이죠. 김은영 씨가 실종된 바로 다음 날인 1월 2일에 강원도 지역의 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주유소는 목걸이가 발견된 계곡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 주유소를 찾아가 CCTV 영상을 확인했죠. 다행히 그 주유소는 보안에 신경을 쓰는 곳이어서 영상이 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정민철 씨가 검은색 승용차를 몰고 와서 기름을 넣는 모습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차량 번호판도 확인할 수 있었죠. 그것은 바로 김은영 씨가 실종된 날 현장 근처에서 목격된 차량과 일치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민철 씨가 그때 매우 초조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빨리 연료를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죠. 평소 같으면 여유롭게 할 일을 서둘러 끝내고 떠나는 것 같았습니다. 주유소 직원도 그날의 정민철 씨를 기억한다고 증언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말수가 적었고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아 보였다고 했죠. 연료를 채운 후 곧바로 차를 몰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정민철 씨가 김은영 씨 실종 직후 그 지역에 있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김은영 씨를 그곳으로 데려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죠. 수사팀은 주유소를 중심으로 방형 20km 내의 모든 지역을 재수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은밀한 장소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죠. 폐건물, 동굴, 깊은 숲속 등 김은영 씨가 숨겨져 있을 만한 모든 곳을 뒤졌습니다. 9월 25일, 수색 사흘째에 드디어 정민철 씨의 행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강원도의 또 다른 산간 지역에 있는 작은 여관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익명으로 투숙한 상태였지만 여관 주인이 수배 사진을 보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 여관을 포위했습니다. 정민철 씨는 도주를 시도했지만 결국 체포되었죠. 체포 당시 그의 모습은 몰골이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숨어 지냈던 것 같았습니다. 정민철 씨를 긴급 체포한 경찰은 즉시 취조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그는 김은영 씨 실종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단지 우연히 그 지역에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증거들이 하나둘씩 제시되자 그의 태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당일 현장 근처에서 목격된 차량, 주유소 CCTV 영상, 그리고 김은영 씨의 목걸이가 발견된 장소까지 모든 것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그의 차량에서 발견된 흔적들이었습니다. 과학수사팀이 차량을 정밀 감식한 결과 김은영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미세한 섬유질과 머리카락이 발견되었던 것이죠. DNA 검사를 통해 그것이 김은영 씨의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물증들이 제시되자 정민철 씨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었죠. 특히 김은영 씨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민철 씨의 진술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김은영 씨의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두 아이가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설명했죠. 하지만 정민철 씨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민철 씨의 과거 행적에 대한 조사도 계속되었습니다. 그가 자주 다녔던 장소들,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임대한 공간들, 그리고 친분이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조사 대상이 되었죠. 조사 과정에서 정민철 씨가 몇 년 전부터 강원도 산간 지역에 작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곳은 김은영 씨의 목걸이가 발견된 곳에서 약 5km 떨어진 곳이었죠.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그 토지는 3년 전에 정민철 씨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목상으로는 펜션 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건물도 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그 토지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 넓은 숲속에 작은 공터가 있을 뿐이었죠. 겉보기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 보였지만 자세히 조사해 보니 최근에 땅을 판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흔적은 나무들 사이에 은밀한 곳에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쉽게 찾을 수 없는 위치였죠. 수사팀은 중장비를 동원해서 그 지점을 파보기로 했습니다. 10월 1일, 김은영 씨가 실종된 지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드디어 결정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정민철 씨 소유의 토지에서 파낸 땅 속에서 작은 지하 공간이 발견된 것이죠. 그 지하 공간은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간이 구조물이었는데 외부에서는 전혀 알 수 없게 교묘히 위장되어 있었죠. 입구는 나무와 풀로 완전히 덮여 있었습니다. 수사팀이 그 공간을 조사한 결과 누군가가 장기간 갇혀 있었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침구류와 생활용품들이 있었고 벽면에는 날짜를 세워놓은 것 같은 작은 선들이 그어져 있었죠. 가장 중요한 발견은 김은영 씨의 개인 소지품들이었습니다. 그녀가 실종 당일 입고 있던 옷가지들과 신발, 그리고 평소 사용하던 작은 소품들이 그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은영 씨 본인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지하 공간은 비어있는 상태였고 최근에 사용된 흔적도 없었죠. 수사팀은 김은영 씨가 한때는 그곳에 있었지만 지금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 발견으로 정민철 씨에 대한 압박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제 그가 김은영 씨를 납치해서 그 지하 공간에 가둬놓았다는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김은영 씨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정민철 씨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김은영 씨의 위치를 말하면 선처를 고려하겠다고 했죠. 반대로 계속 숨기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때 정민철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말은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죠. 김은영 씨가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민철 씨의 진술에 따르면 김은영 씨는 지하 공간에 갇혀 있던 중에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수사팀은 그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나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답변만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김은영 씨가 정말로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밝혀내야 했습니다. 2007년 10월 3일, 정민철 씨의 충격적인 진술 이후 수사팀은 더욱 치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했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경위를 밝혀내야 했거든요. 김은영 씨의 가족들에게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정민철 씨의 모든 행적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휴대폰 위치 정보, CCTV 영상, 그리고 목격자 증언까지 모든 것을 종합해서 분석했죠. 특히 김은영 씨를 지하 공간에서 옮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집중했습니다. 분석 결과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8월 사이에 정민철 씨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었죠. 강원도 지역을 자주 오가면서도 기존에 알려진 장소가 아닌 다른 곳들을 방문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8월 중순경의 행적이었습니다. 정민철 씨가 이틀 연속으로 같은 지역을 방문했는데 그곳은 지하 공간이 발견된 곳에서 약 15km 떨어진 다른 상한 지역이었죠. 그곳에서의 체류 시간도 평소보다 길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그 지역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형을 분석해보니 깊은 계곡과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진 인적이 드문 곳이었죠. 등산로도 제대로 개발되지 않아서 일반인들은 거의 가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현지 조사를 진행하던 중 수사팀은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계곡 상류 지역에 오래된 폐가 한 채가 있었던 것이죠. 외관상으로는 수십 년 전에 버려진 것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최근에 사람이 드나든 흔적이 있었습니다. 폐가 주변에 풀들이 밟힌 자국이 있었고 문 앞에는 새로운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의 일부도 최근에 보수한 것 같았죠. 분명히 누군가가 이곳을 은밀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사팀은 폐가 주변을 포위한 후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건물 안은 겉보기와 달리 사람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설이 갖춰져 있었죠. 간단한 침구와 생필품들, 그리고 보존식품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하실이 있다는 발견이었습니다. 폐가의 바닥 한 귀퉁이에 위장된 입구가 있었고 그곳으로 내려가면 작은 지하 공간이 나타났죠. 그 공간은 앞서 발견된 지하 공간보다 훨씬 넓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수사팀이 지하실을 조사하던 중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석진 곳에서 미약한 움직임이 감지된 것이죠. 손전등 불빛을 비춰보니 그곳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은영 씨였습니다. 9개월 만에 발견된 김은영 씨의 상태는 매우 쇠약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했고 햇빛을 보지 못해서 건강이 많이 악화된 상태였죠. 하지만 의식은 있었고 구조대원들을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은영 씨는 즉시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의료진의 정밀 검사 결과 영양실조와 비타민 결핍 등의 증상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죠. 무엇보다 의식이 명료했고 구조된 사실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가족들과의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박민수 씨는 아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고 시부모님들과 친정 부모님들도 모두 기쁨의 눈물을 쏟았죠. 특히 두 아이들이 엄마를 다시 만났을 때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은영 씨의 진술을 통해 지난 9개월 동안의 끔찍한 경험이 조금씩 밝혀졌습니다. 정민철 씨는 새해 해도 뒤 현장에서 김은영 씨를 강제로 데려간 후 처음에는 첫 번째 지하 공간에 가뒀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몇 개월을 보낸 후 수사가 본격화되자 더 은밀한 장소로 옮긴 것이었죠. 김은영 씨는 그동안 탈출을 위해 여러 번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정민철 씨가 매우 치밀하게 감시했고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환경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언젠가는 구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버텨왔다고 했습니다. 정민철 씨가 김은영 씨가 이미 세상에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한 이유도 밝혀졌습니다. 그는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 더 이상의 추적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또한 자신의 범행이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김은영 씨의 발견으로 정민철 씨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경위, 그리고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했죠. 다행히 김은영 씨 외에 다른 피해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민철 씨는 결국 납치, 감금, 스토킹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의 오랜 집착과 계획적인 범행이 모두 드러났죠. 법원은 그에게 중형을 선고했고 그는 긴 시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되게 되었습니다. 김은영 씨는 몇 주간의 치료와 재활을 거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신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치유도 필요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단계적으로 정상 생활을 되찾아갔죠. 가족들은 이 사건을 통해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죠. 사건이 해결된 후 김은영 씨 가족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사를 진행해준 경찰과 사설탐정, 그리고 많은 관심과 도움을 준 시민들에게 깊은 고마움을 표현했죠. 특히 김은영 씨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이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찾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던 것이죠.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종자 가족의 고통과 희망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스토킹과 같은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노력과 끝까지 지켜주는 사랑의 힘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김은영 씨의 실종 사건은 2017년 10월 그녀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면서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9개월 동안의 긴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김은영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노력의 가치를 보여주었죠. 또한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합니다. 스토킹이나 집착과 같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김은영 씨와 가족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끔찍한 경험이 그들에게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서로에 대한 사랑과 삶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었죠.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한 기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날의 흔적은 앞으로도 세상이 기억해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을 더 멀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